복수는 차갑게, 응징은 뜨겁게, 거지로 위장한 암행어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양 최고의 선비였던 박문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전라도 남원부사 조익현의 모함으로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문수 자신도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도망쳐야 했다. 이놈, 역적의 자식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조익현이 보낸 포졸들의 추격을 피해 박문수는 산속으로 또 산속으로 도망쳤다. 화려했던 선비복은 누더기가 되었고 곤주림에 쓰러질 지경이었다. 결국 그는 한 사찰 앞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깨어난 곳은 산속 암자였다. 백발의 노승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신이 드셨소. 보시다시피 가난한 암자라 변변한 것이 없지만 스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살린 것은 시주의 의지요. 나는 다만 옆에 있었을 뿐. 박문수는 노승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조익현이 얼마나 악독한 탐관오리인지, 백성들의 고혈을 얼마나 짜내는지,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복수하고 싶소. 노승이 조용히 물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승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죽은 목숨이라.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소. 죽은 자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그날부터 박문수는 암자에 머물며 몸을 추스렸다. 그리고 노승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 친구 중에 임금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이가 있소. 그분께 편지를 써드리겠소. 시주에게 기회가 올 것이오. 기회라니요. 암행어사 말이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복수가 어디 있겠소. 석 달 후 박문수는 거지 행색으로 남원 장터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임금의 어명이 담긴 마패와 사또의 목을 칠 수 있는 암행어사의 권한이 들어있었다. 남원 장터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박문수는 누더기를 걸치고 구석에 웅크린 채 주변을 관찰했다. 쌀 한 되의 은 단량이라니 작년보다 3배나 올랐소. 쉿! 큰 소리 내지 마시오. 사또 귀에 들어가면 곤장 맞소. 상인들의 대화가 귓가에 스쳤다. 박문수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가나 근처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악할 장면을 목격했다. 어르신네, 올해 세금이 작년의 2배요? 이를 어쩝니까? 닥쳐. 사또 어르신께서 한양에 새 저택을 지으시는데 돈이 필요하시단다. 백성이면 나라실의 보탬이 되어야지. 포졸이 휘두르는 곤장에 백발의 노인이 쓰러졌다. 그 옆에서 어린 손자가 울부짖었다. 박문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관아 뒤편 담장 근처에서 노숙했다.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한 조익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이번 달에만 은자 3,000냥을 더 거뒀다네. 한양의 저택은 3개월 안에 완공되겠어. 사또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암행어사, 하하. 내가 한양에 뿌린 뇌물이 얼마인데. 설령 온다 해도 미리 귀띔을 받을 테니 걱정 말게. 박문수는 이를 악물었다. 내 놈의 그 오만함을 곧 후회하게 해주마. 며칠 후 박문수는 일부러 관아 앞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하급 관리가 그를 발견했다. 이봐, 거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썩 일어나. 사흘째 굶었소이다. 밥 한 끼만. 쯧쯧, 가엾게. 야, 주방에서 찬밥이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박문수는 관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정보를 수집했다. 조익현이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뇌물을 받는 장소, 횡령한 돈을 숨긴 곳까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다. 어느 날 박문수는 장터에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쌀을 구걸하고 있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요? 저희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못해 옥에 갇히셨어요. 빚쟁이들이 집과 논을 다 빼앗아 가고 이제 동생들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박문수는 품속의 마패를 만졌다.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한 증거를 모아 단 한 번에 응징한다. 그날 밤부터 박문수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다. 거지라는 신분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무도 거지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조익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다.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박문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조익현이 한양에서 온 상단과 은밀히 만나는 것이었다. 박문수는 관아 뒤편 창문 아래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 물건은 최상품입니다. 사또 어르신. 명나라 비단 100필에 은자 5,000냥이면 어떻습니까? 5,000냥, 그건 너무 비싸네. 3,000냥에 해주게. 사또님, 그럼 저희가 손해인데요. 손해? 자네들이 이 남원에서 장사하려면 내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잊었나? 3,000냥, 이게 마지막 제안일세. 알겠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명나라 비단 밀무역까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즉시 한양으로 밀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정에서 특별감찰단이 파견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익현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감찰단이 온다고. 언제? 보름 후라고 합니다. 사또 어르신. 좋아, 2주면 충분해. 당장 장부를 다시 만들어. 그리고 뇌물 받은 기록은 모조리 태워버려. 하지만 조익현은 몰랐다. 진짜 암행어사는 이미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것을. 박문수는 매일 밤 관아를 감시하며 조익현이 증거를 인멸하는 장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몰래 그 증거들을 빼돌렸다. 가짜 장부 옆에 진짜 장부를 태워진 문서들의 사본을 챙겼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보름이 지났다. 감찰단이 남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술렁였다. 조익현은 번듯한 옷을 차려입고 거짓 미소를 띠며 감찰단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감찰단 어르신들. 저희 남원은 깨끗합니다. 그래, 한번 볼까? 감찰단이 장부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익현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내가 한수위지.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 너저분한 거지. 차림의 사내가 관아 안으로 들어왔다. 포졸들이 급히 달려들었다. 이놈, 거지 주제에 감히 관아해. 하지만 그 거지는 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냈다. 암행어사 출두. 마패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조익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엇이라고? 박문수는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당당히 앞으로 나섰다. 조익현,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내 첫 번째 죄,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은자 만냥을 횡령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관할을 가득 채웠다. 그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다. 이것이 내 놈이 조작한 가짜 장부고 이것이 진짜 장부다. 모든 숫자가 다르지. 조익현은 뒷걸음질 쳤다. 그건 오해요. 암행어사님. 오해. 두 번째 죄, 명나라 상인과 결탁하여 금지된 물품을 밀무역했다. 열흘 전 비단 100피를 은 3,000냥에 거래한 사실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세 번째 죄,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었으며 죄 없는 백성을 올가매었다. 특히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문수 집안을 모함하여 멸문시킨 죄, 내 놈이 그때 조작한 영모 증거,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다. 조익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박문수란 말이냐? 그렇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박문수가 바로 나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암행어사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사또놈이 저희 밭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 아버지를 억울하게 가두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익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익현, 내 놈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 놈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역적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바로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안 돼, 나는 한양에 연줄이 있어. 영의정 대감께 뇌물을 바쳤다고. 박문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럼 그 영의정도 함께 조사하지. 내 입으로 직접 증언했으니 말이다. 조익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감찰단이 조익현을 결박했다. 그리고 박문수의 명령에 따라 관할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횡령한 은자와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돌려드리겠소. 박문수의 선언의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젊은 여인도 있었다. 암행어사님, 아버지를 구해 주셨어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억울한 이들이 풀려날 것이요. 그리고 빼앗긴 것도 되찾을 것이요. 해질녘 조익현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박문수, 내 놈도 결국 복수를 위해 이 짓을 한 거 아니냐. 내가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박문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와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벌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내가 짓밟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정의다. 그날 밤 박문수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가 암행어사로서 이 땅의 모든 탐관오리를 응징하겠습니다. 사흘 후 조익현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의 죄목은 너무나 많아 죽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박문수는 새로운 남원부사가 부임할 때까지 임시로 그 직을 맡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옥에 갇힌 억울한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어르신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암행어사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문수는 조익현이 빼앗은 땅과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남원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쌀값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세금도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이제 숨 좀 쉬겠네요. 한 달 후 정식 부사가 부임했다. 청렴한 것으로 소문난 선비였다. 박문수는 그에게 남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백성들을 부탁했다. 부디 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삿도. 박문수가 남원을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를 배웅했다. 어삿도님, 건강하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문수는 말 위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환한 미소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거지 옷으로 갈아입었다. 암행어사의 마패는 품속 깊이 감추었다. 다음 목적지는 경상도 안동이라 했던가? 안동에도 악질 탐관오리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박문수는 말고삐를 잡았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선팔도 어디든 탐관오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초라한 거지 행색의 암행어사가 나타날 것이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길 위에서 박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세상 모든 억울한 이들을 위해 나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거지가 나타나면 탐관오리는 떨어야 한다. 그 거지가 혹시 박문수 어삿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박문수의 전설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다.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의 악몽이자 억울한 백성들의 희망으로